평일 저녁 7시. 회사에서 막 퇴근한 정우 48는 습관처럼 아내 선영 46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이제 나가. 요가 수업 있는 날이잖아. 언제나처럼 밝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그는 그 말에 의심을 품어본 적이 없었다. 10년 가까이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요가 스튜디오. 결혼 생활의 한 조각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날 정우는 회사 동료 기태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는다. 형수님 어제 우리 병원에 왔던데요? 정우는 피식 웃었다. 우리 와이프가 병원 갈 일이 없어. 건강해. 아니요, 확실해요. 어제 오후 7시쯤. 맞아요, 형수님. 정우는 순간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아내의 요가 수업 시간 그리고 같은 시간에 병원 방문이라니? 이 작은 균열이 그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파문이 되어 번지기 시작했다. 불안, 의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낯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다음 날 정우는 일부러 칼퇴를 하고 아내가 말하던 요가 스튜디오 앞으로 갔다. 유리 너머로 조용한 스튜디오 내부가 보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강사가 없었다. 수강생도 없었다. 불 꺼진 채 텅 비어 있었다. 문 앞에 붙어 있는 안내문에는 깨끗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본 스튜디오는 2개월 전 폐업했습니다. 정우는 마치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그럼 선영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지? 그의 숨은 거칠어지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아, 그 스튜디오 찾으러 오셨나요? 근처 꽃집 사장 아주머니였다. 여기 요가 다니던 분들 다들 이상하게 그만두고 일이 좀 있었거든요. 일이요? 무슨 일이요? 아주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조심스럽게 표정을 굳혔다. 그 부부 사건 모르셨어요? 여기 한동안 난리였는데. 정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부부 사건이라니? 아주머니는 더 말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다. 제가 입을 잘못 놀리면 안 돼요. 본인이 알아보시는 게 나아요. 정우는 혼란이 거치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아내는 받지 않았다. 메시지도 읽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한 번에 봤던 사람이.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평온한 얼굴로 서 있었다. 여보, 왜 전화했어? 정우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냥 묻고 싶었다. 오늘도 요가 갔다 왔어? 그러나 그는 입을 열지 못했다. 대신 아내가 먼저 말했다. 나 샤워 좀 하고 올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우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욕실로 향하는 아내의 오른손에 평소 본 적 없는 깊은 상처와 검붉게 마른 피. 그는 알아차렸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내의 요가 수업은 거짓말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그 거짓말이 자신을 향한 복수의 첫 장면이라는 것을. 정우는 아내의 손에 남아있던 그 깊은 상처를 바라보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평소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요가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차분하고 성실한 아내. 어디에도 흠잡을 데 없는 살. 그런데 왜 쓸개처럼 끈적한 의심이 가슴속을 파고드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상처는 붕대로 감아 감춰져 있었다. 정우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어제 손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아, 그냥 부엌에서 베었어. 별거 아니야. 짧고 차분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정우는 그 거짓된 미세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의 뉘앙스. 그는 더 따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다짐했다. 직접 알아보겠다. 회사에 도착한 정우는 휴가를 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요가 스튜디오 근처에서 봤던 꽃집 아주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혹시 그때 말한 부부 사건이 뭔지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주변을 한번 둘러봤다.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 건 좀 그래요. 뒤쪽 창고로 잠깐 와요. 창고 안 아주머니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요가 스튜디오 원래는 유명한 부부 상담가 부인이 운영했거든요. 남편은 병원 원장이고. 부부 상담이요? 네. 그런데 3개월 전쯤 그 부부가 크게 싸웠대요. 밤마다 싸움 소리가 들릴 정도였으니까. 정우의 귀가 쫑긋 섰다. 결국 그 아내가 실종됐어요. 실종? 남편은 가출이라고 했지만 근처 사람들은 다들 수상하게 생각했죠. 폐업도 그때쯤이었고. 정우의 머릿속에 아내의 붕대 감긴 손이 떠올랐다. 그리고 문득 선영이 예전부터 이상하게 남편에게 비밀스러운 행동을 보였던 것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특정 번호로 몰래 메시지 보내던 모습. 정우가 다가가면 갑자기 휴대폰을 끄던 행동. 요가 수업이라고 하면서도 운동복이 깨끗했던 날들. 이유 없이 피곤해하며 조용히 방에 틀어박혔던 시간들. 아니야 설마. 정우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직감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아내는 단순히 요가를 안 간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연루되어 있다. 그는 더 파고들기로 했다. 정우는 요가 스튜디오의 원래 운영자였던 상담가 부부의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병원 원장의 이름은 한도경. 그 이름은 정우에게 아주 낯설지 않았다. 며칠 전 아내와 통화할 때 배경에서 들렸던 낮고 무거운 남성 목소리. 그때는 라디오 소리라고 생각했던 그것. 희미하게 떠오르는 음성의 특징이 너무도 비슷했다. 정우는 그 남자의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 로비는 고급스러웠고 조용했으며 직원들은 깔끔한 미소로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원장님 뵐 수 있을까요? 예약 없으신가요? 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한 남성이 나타났다. 키가 크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어딘가 차갑고 이지적인 인상. 그 남자가 바로 한도경이었다. 도경은 정우의 얼굴을 잠시 살폈다. 혹시 절 찾으셨습니까? 정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제 아내가 당신 병원에 왔습니까? 최근에. 도경은 놀람도 없이 담담히 대답했다. 그분 선영 씨 말씀이시죠? 네. 상담받으러 몇 번 오셨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상담이요? 네. 부부 관련 상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도경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우 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은 정우의 머릿속을 순식간에 공백으로 만들었다. 저에 대해?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꽤 힘들어 하더군요. 남편에게 말 못할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내가 자신에 대해 상담을 받으러 다녔다고. 하지만 왜 비밀로? 왜 요가 수업이라고 거짓말까지? 그때 도경은 낮고 묘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내분 지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지만 선영 씨가 최근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우의 등골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도경은 마지막으로 차갑게 속삭였다. 제가 보기엔 그 이유가 정우 씨 때문 같던데요. 정우는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는 또 외출한 상태였다. 요가복 차림. 하지만 요가 스튜디오는 폐업 상태. 그녀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나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세운 것인가? 정우의 혼란은 점차 공포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공포는 곧
아내의 진짜 목적을 마주하게 될 문턱으로 그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정우는 밤새 집안을 서성거렸다. 아내의 부재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불안 요인이 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요가 수업이라는 거짓말, 의미를 알 수 없는 깊은 상처, 요가 스튜디오, 폐업, 의문의 부부 사건, 그리고 남편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준비했다는 병원 원장의 말. 이 모든 조각이 서로를 끌어당기며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정우는 진실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지만 손끝마다 어둠이 매달리는 느낌이었다. 밤 10시.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선영이 들어왔다. 요가복 차림, 땀 한 방울 없는 깨끗한 얼굴, 그리고 어디서 뭘 했는지 감을 잡기 어려운 기묘한 침착함. 여보, 왜 앉아? 그 미소는 평소와 똑같았지만 정우는 그 얇은 웃음 뒤에 무엇인가 숨겨져 있는 것을 느꼈다. 정우는 의도적으로 물었다. 요가 갔다 왔어? 그럼. 오늘 좀 힘들었어. 거짓말이 기계적으로 흘러나왔다. 표정에 흔들림 없이. 그 순간 정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무심한 척 확인했다. 꽃집 아주머니. 저 이상한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아내분이 요가 스튜디오 근처에서 어떤 남자랑 말다툼하는 걸 본 적 있어요? 그 남자가 그 병원 원장이랑 닮았던 것 같아서. 정우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아내는 바로 옆에서 부엌 물을 마시고 있었다. 일상적인 모습 그대로. 하지만 그의 눈에는 지금 일상의 틈새마다 짙은 그림자가 끼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했다. 무의식적으로 아내의 서랍을 열어보았다.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는 선영답지 않게 한쪽 구석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다. 그 안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약간 두툼한 흰색 봉투.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미완성 계획서. 정우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인쇄된 한 장짜리 문서와 몇 개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문서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계획 단계 어안. 목표 대상 남편 정우. 접근 방식 일상 붕괴 심리적 압박 재정적 단절 사회적 고립. 최종 단계 남편의 모든 신뢰 기반 무너뜨리기. 정우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이게 뭐지? 장난인가? 아니면? 사진들을 넘기는 순간 그의 시야가 흔들렸다. 사진 속에는 정우의 회사 건물, 정우의 차량 뒷모습, 은행 ATM 앞에서 서 있는 정우의 모습 등 누군가가 일정 기간 몰래 찍은 듯한 장면들이 있었다. 그중 몇 장은 너무도 가까운 거리에서 찍혀 있었다.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정우는 자신이 무언가 거대한 함정의 중심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함정의 설계자가 바로 자신의 아내일 가능성. 그는 사진들을 다시 자세히 살폈다. 그러다 한 장에서 멈췄다. 한도경 원장과 선영이 병원 뒤편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서로 가까운 거리. 표정은 심각했고 선영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마치 신문 같으면서도 협박 같으면서도 합의 같아 보였다. 정우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선영 대체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거야? 그의 의심은 점점 더 복잡한 결론으로 이어졌다. 선영은 도경에게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아니면 둘이 공모하여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인가? 그 부부 사건에 실종된 아내와 선영이 연결돼 있는 건가? 폐업한 요가 스튜디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정우는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하나. 아내는 더 이상 평범한 아내가 아니다. 다음 날 정우는 몰래 아내의 뒤를 밟기로 했다. 아침 식사 후 선영은 평소처럼 요가 다녀올게라고 말했다. 정우는 그녀가 집을 나서자마자 50m 뒤에서 따라갔다.
그러나 아내는 요가 스튜디오가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 불안해 보이면서도 목적지가 분명한 움직임. 그리고 결국 선영이 도착한 곳은 3개월 전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그 부부 상담 부부의 폐가였다. 창문은 모두 막혀 있었고 문 앞에는 폐업 안내문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듯 조용한 곳. 그러나 선영은 문을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정우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그곳에 아내의 거짓말의 시작도 복수의 이유도 모든 비밀이 숨어 있다. 정우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억누르며 조용히 그 뒤를 따라 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첫 장면이었다. 폐가 내부는 오래된 습기 냄새와 곰팡이가 뒤섞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정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낡은 목재 바닥이 삐걱하고 울리는 소리는 마치 불청객의 침입을 경고하는 듯 했다. 거실 한쪽엔 오래된 요가 매트 몇 개가 널브러져 있었고 벽에는 상담 프로그램 일정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먼지와 파손의 흔적은 이곳이 더 이상 사람의 기척을 받아들이지 않는 장소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때 안쪽 방에서 희미한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가늘고 떨리고 고요 속에서 묘하게 울리는 목소리. 정우는 숨을 죽이며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실내를 들여다보려는 순간 문이 스르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선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정우가 알고 있던 아내와 달랐다. 얼굴은 잿빛에 가까웠고 눈가는 퀭했으며 손목에는 또 다른 상처가 붕대로 감겨 있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찢겨진 브로셔, 상담 기록지들이 널려 있었다. 선영은 남편을 보자 순간 얼굴이 굳었다. 여보, 왜 여기까지 따라왔어?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선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이윽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여기 내가 처음 상담받으러 왔던 곳이야. 정우는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상담? 언제부터? 1년 전. 선영은 벽에 걸린 낡은 캘린더를 스쳐보며 말했다. 당신 모르게 여기서 도경 원장 부부랑 상담받았어. 정우의 머릿속에 전혀 생각지 못한 퍼즐 조각이 끼워지는 느낌이었다. 왜 숨겼어?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선영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낡은 서류 더미에서 하나의 파일을 꺼내 정우에게 건넸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부부관계 고위험군 살해 파일 해시태그 37. 상담자 선영. 대상 남편 정우. 정우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내가 고위험군이라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야. 선영은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그 원장 부부가 상담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분류했어. 자주 찾아오는 사례들한테 불안감을 심어주는 방식이었어. 정우는 어리둥절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의심한 게 다 잘못된 거라는 거야? 그러나 선영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다. 아니, 당신이 본 것 중 일부는 맞아. 정우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다. 당신이 나 몰래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줘. 부탁이야, 지금 여기서 다 말해. 선영은 한참 동안 정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부부 상담 부부.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용당하고 있었어. 정우의 눈이 크게 뜨였다. 나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 도경 원장은 가정 문제로 불안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감정을 조작하고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결국 병원 상담으로 더 많은 금액을 유도했어. 정우는 벙벙한 표정으로 선영을 보았다. 그럼 그 실종된 아내라는 사람은?
실종이 아니야.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경 원장이 그 여자를 사실상 정신적으로 붕괴시킨 거야. 남편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을 심어줘서. 정우는 오한이 일었다. 그 여자는 결국 자살을 시도했고, 그 사건이 알려지기 직전에 원장이 급히 스튜디오를 폐업한 거야. 정우는 믿기 힘들었다. 그럼 당신은 왜 계속 여기 왔던 거야? 선영은 숨을 몰아쉬었다. 나도 똑같이 망가질 뻔했어. 도경 원장은 내게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 사이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했어. 사진들 계획서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도경이 나한테 강요한 거야. 정우는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선영이 마지막으로 꺼낸 말은 정우가 상상도 못한 충격이었다. 하지만 나도 이제 가만히 있을 생각 없어. 그녀는 방 한쪽에 먼지 쌓인 사물함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녹슨 USB 하나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여러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이건 도경의 진짜 기록이야. 그가 상담자들에게 했던 조작들, 금전 갈취, 부부 갈등 조장, 실종 사건 관련 파일까지 전부. 정우는 숨을 삼켰다. 선영 당신 이걸 혼자서 모은 거야?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였다. 그녀의 상처, 요가라는 거짓말, 도경과의 밀담, 이상한 흔적들.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내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신을 조종하고 파괴하려 했던 그 원장을 향해. 그리고 선영이 낮게 말했다. 이제 그 사람을 끝낼 시간이야. 정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가 더 이상 평범한 배우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전쟁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도 그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늦었음을. 폐가의 낡은 창문으로 바람이 스며들며 종이들을 흔들었다. 정우는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USB를 바라보며 혼란과 불안, 그리고 알 수 없는 긴장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선영은 차분한 듯 보였지만 그 침착함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고여 있었다. 선영 이걸로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정우가 묻자 선영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 시선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정우,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둘? 그래.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복수하려는 계획 그런 게 아니었어. 잠시 호흡을 고른 뒤 그녀는 조용히 이어갔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당신도 이 일에 깊이 연관되어 있어. 정우는 혼란스러웠다. 연관됐다는 게 무슨 뜻이야? 선영은 방 구석에 찢어진 상담 기록지들을 주워들고 바닥에 펼쳤다. 거기에는 상담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취약점, 갈등 요소, 불안 유발 요인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도경은 상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면서 그들의 약점을 수집했어. 그래서 그 약점을 부부 갈등이라는 형태로 증폭시키고 경제적 정서적 의존을 만들어냈지. 나도 그중 하나였어. 정우는 아내의 말을 조심히 들었다. 도경은 당신에 대한 내 작은 불만도 크게 과장했어. 남편이 당신을 무시하고 있다. 언젠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런 식으로.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내가 날 의심하게 된 것도 전부 조작된 불안감 때문이었어.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 내 감정이 조작당한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부터 나는 다시 도경을 믿는 척하며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정우는 숨이 막히는 듯 느껴졌다. USB 안에는 도경이 그동안 조작한 상담 내용, 가짜 심리 보고서, 고객들에게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했던 계획서가 전부 들어있어. 그리고 실종됐던 그 아내의 음성 녹음도. 정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실종 아니지?
정신적으로 몰린 사람을 현실에서 고립된 것처럼 만든 거겠지.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는 살았어. 현재 보호병동에 있어. 하지만 이미 거의 말도 못해. 정우의 눈가가 떨렸다. 도경이 그런 일을. 선영은 USB를 다시 밀어 정우에게 건넸다. 이걸 언론에 넘겨야 해. 하지만 도경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병원, 지역 정치인, 유지들까지 연결돼 있어. 우리가 이걸 넘기는 순간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어. 정우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선영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당신 그런 걸 혼자 다 견뎠던 거야? 처음엔 나도 무너졌지.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 내가 무너지는 순간 당신도 함께 무너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게 도경의 목적이라는 걸.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자신을 향하던 의심의 그림자가 사실은 누군가가 만든 덫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다. 선영, 그럼 지금까지 당신이 요가 수업이라고 했던 건 전부 도경의 병원 근처에서 움직이며 그 사람의 약점을 수집하는 시간들이었어. 그리고 그걸 요가 수업이라고 둘러댄 거지. 정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아내가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거짓말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경에게 복수하기 위한 그만의 은밀한 저항이었음을 이해했다. 그 순간 창밖에서 작은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정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다. 지금 뭐지? 선영이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커튼을 살짝 젖힌 순간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우, 누군가 밖에 있어. 정우도 다급히 창가로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스치는 실루엣. 누군가 폐가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가로등도 닿지 않는 깊은 어둠 속 그 실루엣은 한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체형과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 실루엣은 바로 한도경이었다. 선영은 숨을 삼켰다. 여긴 아무도 모를 텐데 어떡해. 정우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 우리 뒤를 밟은 거야. 그 순간 폐가의 문손잡이가 덜컥하고 움직였다. 정우와 선영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직감했다. 도경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둘의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문이 서서히 열렸다. 끝을 모르는 긴장 속에서 아내의 복수극은 드디어 가장 어두운 심연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폐가 안의 공기는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울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문손잡이가 한 번 더 덜컥 소리를 내자 정우와 선영의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조여오는 압박에 짓눌렸다. 문이 조금씩 열리며 실루엣이 안쪽으로 스며들었다. 한도경의 검은 그림자. 단정한 정장, 음산할 정도로 침착한 걸음, 그리고 감정 없는 눈빛. 그는 폐가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문을 닫았다. 바람이 끊기자 정적이 더 깊어졌다. 여기까지 오실 줄 몰랐습니다. 도경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뼈를 스치는 냉기가 있었다. 정우는 본능적으로 선영 앞으로 조금 나섰다.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도경은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오히려 묻고 싶군요. 왜 제 내부 자료를 훔치고 왜 폐가까지 뒤지고 다니는 겁니까? 선영이 이를 악물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했던 짓, 그걸 막기 위해서야. 도경은 마치 재미있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에게 했던 짓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마치 제가 괴물이라도 된 것 같군요. 정우가 USB를 쥔 손을 더 꽉 움켜쥐었다. 그 실종 사건 자료, 조작된 상담 기록들 다 당신 짓 아니야? 도경은 잠시 시선을 USB에 두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건 제 업무의 일부였을 뿐이죠. 선영은 경악한 표정으로 도경에게 다가서듯 말했다.
당신 때문에 그 여자는 인생이 망가졌어. 도경의 말투는 변함없었다. 그건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상담을 했을 뿐이죠. 그 순간 정우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죄책감이 없다. 아무런 감정도 없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어떤 행동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도경은 한 발 앞으로 걸어왔다. 폐가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 표정에서는 인간적인 흔들림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USB를 제게 주십시오. 그는 손을 내밀었다. 그럼 이 일은 여기서 끝냅시다. 두 분 모두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죠. 정우는 몸을 굳혔다. 그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제안은 사실상 협박이었다. 선영은 정우의 팔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USB를 건네주면 우리도 다른 피해자들도 끝이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경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고 검은 기기. 버튼이 하나 달린 태블릿 리모컨 같은 장비였다. 거절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우는 방어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걸로 뭐 하려고? 도경은 짧게 말했다. 이 건물엔 아직 오래된 보안장치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죠. 그는 버튼을 가볍게 눌렀다. 찰칵. 폐가의 출입문이 자동 잠금 장치처럼 잠겼다. 문 밖의 쇠사슬이 스스로 걸리며 철컥 소리가 폐가 전체에 울렸다. 이제 누구도 나갈 수 없습니다. 도경의 얼굴에는 감정 없는 평온이 떠올랐다. 적어도 진실이 정리될 때까지는. 순간 폐가의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이며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단 하나 남은 조명은 천장에서 흔들리는 노란빛 전구 하나뿐. 그 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는 불길하게 얽히고 뒤섞였다. 선영은 누군가에게 쫓기듯 후퇴하며 속삭였다. 정우 도경한테 시간을 주면 안 돼. 정우는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화분을 쥐고 방어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도경은 천천히 다가왔다. 정우 씨, 선영 씨. 두 분은 제 환자였고 제 사례였습니다.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리고 저는 제 사례가 엉뚱한 길로 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정우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난 당신 환자가 된 적 없어. 도경은 잔잔히 웃었다. 아닙니다. 당신도 이미 제가 설계한 갈등 구조 안에 들어와 있었죠. 아내분의 불안, 당신의 의심, 요가 수업이라는 빈 구멍.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이 갑자기 말했다. 당신이 설계한 그 구조. 오늘 여기서 끝날 거야. 도경은 멈추지 않았다. 그 USB만 내놓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우는 USB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말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이건 절대 넘기지 않아. 도경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 말 후회하실 겁니다. 순간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곧이어 허물어진 천장 틈 사이로 먼지가 폭발하듯 흩어졌다.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폐가의 외벽 구석. 누군가가 섬광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라이트는 도경의 얼굴을 향해 정확히 조준되었다.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폐가 밖에서 들렸다. 한도경 원장님.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불법 상담 조작, 강요, 환자 기밀 자료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경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정우와 선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가 여길 찾은 것일까? 그때 라이트를 비추던 남자가 다시 외쳤다. 신고자는 선영 씨 맞죠? 당신이 제출한 증거들 전부 확인됐습니다. 선영의 눈이 흔들렸다. 정우는 그녀에게 묻듯 바라보았다. 선영 당신이?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이 시간 이 장소까지.
전부 내가 만든 거야. 그리고 선영은 조용히 말했다. 난 도경에게 조종당했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를 유인해서 그 덫에 넣은 거야. 도경의 얼굴은 더 이상 무표정이 아니었다. 차갑고 분노에 가까운 일그러짐이 서서히 드러났다. 선영 그게 무슨. 그러나 그의 말은 끊겼다. 폐가의 문이 강제로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육막의 마지막 장면. 선영의 복수는 이제 회전점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리고 도경의 표정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조종당한 자의 표정으로 변하고 있었다. 폐가 내부는 경찰들의 플래시라이트로 밝아졌다. 한도경은 팔을 뒤로 꺾인 채 수갑이 채워졌고 그의 차갑던 얼굴은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들은 주변을 샅샅이 확보하며 혹시 모를 추가 증거를 수거하기 위해 폐가 구석구석을 조사했다. 그러나 그 복잡한 현장 한가운데서 정우와 선영은 서로를 바라본 채 짧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오랜 시간 서 있다가 이제 막 바람이 잦아든 듯한 느낌이었다. 도경의 마지막 발악. 경찰들이 도경을 밖으로 끌고 나가자 그는 잠시 고개를 돌려 선영을 노려보았다. 내가 이 모든 걸 꾸몄다고 생각하나? 너 같은 사람이 나를. 경찰이 머리를 눌러 말을 끊었다. 조용히 하시죠, 원장님. 그러나 도경의 시선은 끝까지 집요하게 선영을 향하고 있었다. 그 눈빛엔 패배의 분노가 아닌 마치 언젠가 돌아올 수 있다는 식의 섬뜩한 집착이 깔려 있었다. 선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빛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눈이었다. 경찰의 설명. 밖으로 나왔을 때 형사 한 명이 선영에게 다가왔다. 제보해 주신 자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USB 안에 음성 녹음, 조작된 심리보고서, 불법 청구 내역, 환자 강압 기록. 그동안 묻혀있던 사건까지 드러났어요. 정우는 숨을 삼켰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끝난 겁니까? 형사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직 시작입니다. 이 사람 지역 유지들과 연결돼 있더군요. 수사가 커지겠죠. 하지만 오늘 밤 이 부부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형사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두 사람만 남다. 폐가 앞은 조용해졌다. 바람 소리만 남았다. 정우는 그제야 아내에게 다가갔다. 선영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혼자서 이 위험한 일을 왜 내가 다 떠하는 거야? 선영은 조용히 눈을 들었다. 그 눈엔 지난 1년간의 고통과 회한, 그리고 깨달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 정우는 한순간 숨을 멈췄다. 도경은 내가 약해지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 당신에게 의심을 퍼뜨리고 우리가 멀어지게 하고 당신을 혼자 남기려고 했어. 선영은 천천히 손가락을 꼬았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사실을 말했다면 당신은 분명 나 대신 이 일에 뛰어들었을 거야. 그럼 당신이 위험해졌겠지.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그는 선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을 것이다. 그래서 난 당신을 속이는 척하며 나를 조종하는 척하며 도경을 속였어. 그리고 그 말은 정우의 마음에 깊게 박혔다. 마음의 고백. 정우는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선영의 손을 잡았다. 선영아, 난 그동안 내가 변했다고만 생각했어. 나를 멀리한다고 느꼈어.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난 멀어진 게 아니야. 당신을 지키기 위해 가까워지면 안 됐던 거야. 내가 무너지는 척해야 했고 당신을 의심하는 척해야 했고 그게 아니면 도경은 의심했을 거야. 정우의 눈이 뜨겁게 젖어들었다. 미안해, 그걸 몰라줬어. 선영은 고요하게 웃었다. 이제 알았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폐가 앞 차가운 가로등 아래에서 마치 지난 1년의 상처를 조용히 씻어내듯 마지막 반전.
경찰차가 멀어지고 모든 소란이 잦아들 무렵 정우는 무심코 폐가를 돌아보았다. 그러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폐가 2층 창문.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있었다. 정우는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는 듯한 감각과 함께 눈을 좁혔다. 선영.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선영도 고개를 들어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창문은 금세 어둠 속으로 잠겼다. 설마 아직 누군가 더 있는 건 아니겠지? 정우가 말하자 선영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도경이 혼자였다고는 아직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 정우와 선영은 서로를 바라본다. 사건은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바람이 폐가의 낡은 지붕을 흔들었다. 그리고 어둠은 새로운 비밀을 품은 채 서서히 밤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